오늘 많이 더우셨죠? 그래도 시원하게 이재명 대통령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걱정이다. 야, 생각보다 잘했다. 아니면 이제 정말 시작이다 라고 했는데 딱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한 지 지금 2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대통령 이빨이 흔들흔들했다는 소식이 얼마나 노심초사했느냐. 그래도 잘했다. 2달 만에 이런 대통령 이런 성과 낼 수 있었느냐. 오늘 역전용사 시원하게 출발할 텐데요. 여러분들 더욱더 시원하게 만들어주실 김종대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로 모시기 어렵습니다. 요즘 몸값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종대 형님 한번 모시려니까 왜 이리 어려운지 오늘 로비까지 직접 했습니다. 자, 로비스트로 등장하고 있는 정치평론계의 샛별 최지연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전에 이어서 또 나오라는 우리 정기한 대표님의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말 하시면 안 되는데. 방송 자주 나와도 내용만 달라지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을 뜨겁게 이렇게 불태워줄, 말 잘못했습니다. 시원하게 해드릴 또 평론가 한 분 오셨습니다. 윈지 컨설팅 부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민주 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야,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본평론 들어가서 잘해야 하는데 오늘 완전 두갈식으로 새로운 정보 가지고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휘잡아 주십시오. 네, 제가 저 보좌관 생활을 오래 해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익숙지가 아직 않아요. 예. 이제 바로 유튜브계의 평론계의 샛별이 되기 위해서 네. 오늘 두갈식으로 확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야, 궁금했던 게 본명이신지. 예, 본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민자의 백성민자의 주인주자가 아니고 기둥주자. 더 좋아. 아쉽습니다. 예. 뭐 아쉬울 게 어디 있어요. 뭐 이름이 좋았어. 진짜 민주당에 왔어. 그러니까요. 앞으로 네. 이제 단체장도 하실 건데. 다른 어디- 당을 못 가요. 국민의힘 다른 이런 데 데는 가시는 예. 거 아니죠? 국민의힘에 못 가요. 네. 오로지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있지만 새나라민주당도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그런 거예요. 당이 있어요. 아니 뭐 비슷한 당이 있습니다. 새나라민주당도 있고 한나라민주당도 있고. 예,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불어 하겠습니다. 네. 야, 이우조 선생님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 이렇게 응원해 주셨네요. 제작진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고요. 셜록 홈즈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무섭 울 게 없다. 좋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로 격려의 말씀 주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정선양 선생님입니까? 선양정님입니까? 김영도 선생님, 짱님. 야, 종대다. 우와, 종대다. 좋겠습니다. 종대님께서는 수수께끼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고생하셨습니다. 포스님. 김종대 의원님 반갑습니다. 청보라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이름 청보라님. 청보라님? 이름이 독특해서 딱 외울 것 같은데 누구시더라? 많이 들은 이름. 많이 들은 이름이다. 야, 종대 형 보고 따라오는 분 많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넉넉해지겠습니다. 예. 셜록 홈즈님은 자, 최지연 앵커 때문에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청보라님을 비롯한 김종대 팬클럽은 또 종대 형님 보러 오셨는데 저 때문에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김민주를 위해서도 좀 많이 들어와 주시면 고맙겠고요. 방송 네. 시작과 함께 3,000명을 향해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좋아요 830분 좀 더 많은 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 함께 볼 수 있다. 형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굉장히 온몸을 던져서 죽기 살기로 방송한 거 보이죠? 참 어쩌다 저렇게 됐어. 뭔가 먹고 살기가 힘든가 보다. 많이 힘들어요. 아이 글쎄 빨리 정상으로 되돌아오시길. 네. 아까 광고할 때 보셨죠? 야, 예. 정말로 이번 주말에 우리 PD들이요 광고할 때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광고 위에다가요 오른쪽에 스픽서 참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넣는다. 야, 그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낸 성과 어떻게 여러분 보셨는지 얘기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국 BBC에서 일단 어떻게 보도했느냐? 성공적인 방어를 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적 방어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가? 성공적인 방어는 이제 트럼프 의중을 정확히 읽고 쌀, 소고기 이런 것들은 개방 안 하면서 서로 그래도 한쪽이 뭐 손해보고 이득보고가 확실하게 나눠지지 않은 약간 그런 지대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BBC 기자가 언급을 했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종대 의원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잘했다. 뭐 고만고만하다. 아니 아쉽다. 그런데 잘했다는 의미를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옛날에 영화 친구 같은 데서 보면은 선생님이 쭉 이제 불러내요. 그러면서 물어요. 몇 대 맞을래? 이러면서 시계를 푼다고. 뭐 그렇지.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부터가 25% 때린다, 15% 때린다. 사실은 부당한데 몇 대 맞을래? 뭐 내놓을래? 이런 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덜 맞으면 성공한 거고 많이 맞으면은 실패한 거다. 지금 이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서글프죠.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적게 맞자 이 전략이었는데 그 관점에서라면 성공한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선방한 거고 네. 블룸버그 통신도 똑같이 보도했습니다. 네. 한국 선방했다. 다 평가가 그래요. 그런데 그 선방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 국민이 양보를 해준 거예요. 네. 한국의 대표 기업을 위해서 전 국민이 양보를 해준 것이다. 아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실질적인 항목에서 좀 브라질한테 유리한 그런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은 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긴 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실질적인 관세율은 좀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브라질처럼 이런 협상을 이끌어냈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충격받았을 거 아닙니까? 아유, 그럼 뭐 파국이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관세 협상은 아주 한 95점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죠. 아까 그 박상혁 대변인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더 이상 잘할 수가 없고 대통령과 이 정부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아까 김종대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이번에는 FTA를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가 0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본인하고 우리하고 체결된 조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X를 치고 새롭게 관세를 때린 거잖아요. 사실은 뭐 이런 말까지 하기 그렇지만 거의 약탈적 수준으로 요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꽤가 아니라 아주 잘한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트럼프가 요구하고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미국이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갖고 와라고 했던 건데 우리가 정확하게 트럼프의 속내를 알고 조선에 관련돼서 강하게 미끼를 던져서 미국이 물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정규재 주필입니다. 정규재 TV 정규재 대표도 오늘 이 대통령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한국 전략이 성공했다. 크게 손해본 거 없이 선방했다라고 했는데요. 야, 이것도 이제 정말로 정규재 대표 같은 보수 농객도 이번 협상 결과를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이펙 정상회담 10월 30일, 31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판이 매우 커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건 또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일단은 거의 관세 협상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네. 한국이 막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기 화합의 시간을 한번 가져야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계기가 10월에 에이펙 그 경주 회의가 될 거고 여기에는 지금 시진핑도 온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자에 보기 드문 어떤 그 메머드급 회의가 된다. 이런 걸 한국에서 개최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굉장한 모멘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미중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도 터졌고, 그 다음에 90일 또 그 관세 협상을 유예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맨날 요즘 트럼프는 시진핑 칭찬하느라고 바빠. 난 그거 살다가 나 요즘 별일 다 보다. 네. 예측이 안 되네요. 트럼프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상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도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껏 트럼프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미중 관계가 나쁘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국무부 국방부 쪽에서는 원래 2기 트럼프 출범할 당시에는 그 트럼프 진영의 조금 강성 반중 인사들이 중국의 정권 교체를 외쳤어요. 우리의 대중 정책의 목표는 저기 리더십 체인지.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레짐 체인지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우리는 중국의 정권 교체를 원치 않는다. 단지 안정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뀌어요. 이런 신호들을 봤을 때 세계가 분열돼 가는 중에 그래도 다시 한번 뭔가 그 조화와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자리가 된 거니까 판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약간 대한민국이 좀 선진국 된 느낌 순간적으로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닙니까? 미국과 협상하는 것 그리고 일본이 먼저 나서서 했는데 결코 뒤지지 않고 우리는 우리 성과대로 거뒀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체격 뭐 이렇게 체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졌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한국이 빛의 혁명으로 작년에 네. 올해 이제 정권 교체를 이뤄낸 우리 국민들의 자존 의식이 지금 굉장히 고양돼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민주주의가 다 무너질 때 우리는 지켰다. 네. 그리고 회복돼 가고 있다. 이게 이제 정권 초에 주가 상승하고 맞물리면서 우리도 뭔가 조금 뭐랄까 다시 회복되고 발전하는 네. 이런 모멘텀이 이제 오랜만에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나는 이재명 정부가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은 이 에이펙 회의로 가는 와중에 우리 국민들의 높아진 자존감에 맞게 무언가 우리의 이제 소프트 파워를 네. 한껏 높일 수 있는 이야, 멋지다. 이런 어떤 그 국정의 이제는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너무 바빴어. 네. 정권은 이거 추스리기도 맞아요.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큰 비전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저는 10월까지는 이제 우리의 높아진 국격, 그다음에 세계가 이제 주목할 수 있는 네. 놀라운 회복력 이런 걸 갖고 한껏 높아진 국민적 자존의 에너지를 이제는 좀 모아서 크게 한번 뭔가 비전을 한번 가질 만한 시기가 왔다. 저는 그 지점에서 이번 관세 협상에 이런 부분도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 소프트 파워를 얘기해 주셔서 그 미국의 루비오 장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관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이 자기 데몬 헌터스 그 K-팝 드라마로 그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진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재미있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그리고 실제로 뭐 그 이방카 전 백악관 보좌관도 K-팝 큰딸 아라벨라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K-팝 춤을 따라한다. 이런 얘기를 이방카가 남기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게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K-팝, 어떤 K-드라마, 한류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돼서 이러한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저는 요걸 구체적으로 한번 재밌게 봤어요. 조선 저희가 1,500억 달러를 갖다가 이제 같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네. 했잖아요. 그럼 미국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국 어르신들입니까? 미국이 이거를 강하게 요구하고 여기에 구미가 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트럼프가 한국 대표단을 만나겠다고 했다는데 그럼 왜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느냐? 제가 뭐 함부로 김종대 의원님 국방 또 전문가신데 이런 얘기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땄어요. 예. 지금 중국이 세계 조선의 1위이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군대의 그 해군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미국이 해군력이 앞서고는 있지만 장기전으로 갔을 때 과연 미군이 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국 조선이란 그 군함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계를 가지려고 우리나라에게 손을 빌린 거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국력이 이제 못지 않는다. 이런 좀 자부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본에서는 많은 이제 일본 국민들이 한국하고 협상 다 끝내놓고 보니까 야 대한민국이 협상 너무 잘했고 우리는 뭐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들린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잘했다는 것을 약간 자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인용 보도하는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내용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선방했다 적극적으로 좀 났으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실효 관세율 50배 뛰었다.
이거 뭐 완전 엉망진창이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맞춰서 하면, 왜냐하면 한미 FTA의 상황에서는 아예 관계가 없었는데 실효 관세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근데 조금 조선비즈나 이런데 최근 기사가 너무 우려스러운 게 그저께인가요? 그 조선비즈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 소비 쿠폰 때문에 가정불화 생겼다. 왜 왜 그러냐? 저기 뭐냐, 가족들 사이에서 자기가 쓰겠다고 서로 뺏고 뺏어 쓰면 가정불화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말입니까? 그림입니까? 아니 이거 기사 크게 났어요. 그런 사례들을 꽂아서 나는 한술 더 떠서 그러면 말이요, 저기 소비 쿠폰 때문에 저기 그 나라가 망하는 게 왜 그러냐? 고수톱 치는데 판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 소비 쿠폰으로 판돈 걸어 이랬어. 그러다가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한테 다 모였어. 이거는 나라가 준 건데 불공정하다고 싸움이 붙다가 고소고발로 가. 고소고발로 가다가 이제 더는 못 산다 그러더니 이혼 소송을 하더니 칼부림이 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과정이 폭증을 해. 이래서 망한다는 시나리오는 왜 없냐? 내가 그랬죠. 이런 시나리오는 왜 없냐? 근데 실제로 그 저기 뭐냐, 올라오는 사연은 소비 쿠폰으로 어머니 다 초점 렌즈 사드렸어요. 그리고 명절 때도 집에 못 찾아가는데 그 저기 이 소비 쿠폰 때문에 고기 한 근 사들고 시골 집에 찾아가게 돼서 이야. 이런 사연들이 그러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맞아요. 예. 네. 부지기수인데 뭔 가정불화? 그런 가정불화가 있는 집이라면 진즉나하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나는. 어제 서영교 의원한테 들었는데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중랑구잖아요. 그 지역구에 어느 시장 가면 이불집이 있는데요. 그 이불집에 가보니까 정말로 이불이 잘 팔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렇나,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민생지원금을 받았는데 이 돈은 평소 생활비로 쓰는 것보다는 이불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바꾸잖아요. 그렇지. 서민들이 이게 국가로부터 민생지원금 받으니까 야 이번 참에 이불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돈이 생길 때는 소비를 하더라도 항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 감동 먹었다. 야 제가 지금 서영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이런 말씀도 내가 농담처럼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관세도 같은 프레임에서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0%에서 그 저기 15%면은 이게 곱셈이 안 되니까 0에다가 아무리 곱해도 15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50배가 아니라 무한대 늘어난 겁니다. 그 그러게요. 계산법대로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은 뭐 저기 뭐냐, 이 절대적 비교만 하는 거지. 그러나 이 관세는 상대적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다른 나라하고 요 관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3, 4분 정도 이 논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속도를 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리겠는데 모르면 대답하지 마시고 아는 분만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 모릅니다. 앵커님. 2주 뒤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어떤 빅딜을 성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찍기도 좋고 소설도 좋고 취재했으면 취재 내용을 폭로해도 좋습니다. 자, 생각 좀 해주십시오. 뭔가 아 지금 어떤- 답정너 같아 답정너. 답정너가 있죠. 예. 저도 이제 오늘 폭로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어떤 빅딜을 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뭐 방위비는 미뤄놔서 다행이다. 2주 뒤에는 다시 방위비에서 뭔가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하겠지라고 하는데, 자, 방산, 조선, 원전 요 세 가지가 아주 전략적으로 크게 딜이 이루어질 텐데, 자, 조선은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줬습니다. 1,000억 달러 펀드 만들어서 아예 이 돈 가지고 조선업 부흥을 소위 말하는 러시아, 중국 계열이 아니고 한미 이 계열로 자유 뭐 진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위 말하는 이런 데서 이제 세계 가보자는 건 나왔고, 자, 요 내용은 최전 앵커가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방송사 기자들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공개를 좀 하시죠. 아 어제 그냥 들은 얘기인데 취재까지는 아니고 제가 예. 이제 같이 들은 밥을 이야기가 먹으면서 취재예요. 예. 뭐 소형 원전 내지는 소형 원전이 아니라 원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어떤 분이 댓글로 윤석열을 미국으로 보내는 거를 정말.
예. 보냈으면 좋겠어. 윤석열 자, 미국 소환. 윤석열 미국 소환 네. 있고 비정상과 정상회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예. 종전 협상을 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여러분들 의견도 좀 올려주십시오. 날카롭네. 야, 그리고 이제 전작권 가져오면 좋겠네. 방위비 더 달라면 미군 철수하라. 그래야죠.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결국 원전적으로 큰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이제 SMR 같은 이제 소형 원전과 소형 관련된 원전. 원전 기술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미국에 지금 한 92개 정도의 원전이 있는 모양입니다. 소형. 이걸 지금 소형이 아닙니다. 대형. 우리나라도 원전이 지금 몇십 개가 있죠. 한 20개 안 있습니까? 총 한 48개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나라 48개인데 미국은 이제 2배 정도 있는데 이걸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제 임기 내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늘릴 계획이 있는데 이제 계획만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구와 손잡고 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러면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도 원전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회사인데 이거 만약에 에너지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가려면 미국에서 누구와 손을 잡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선 그다음에 방산 원전 요걸로 엄청나게 큰 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믿을만 합니까? 말 안 됩니까? 조금 어려운데 어렵습니까? 저는 방산하고 원전은 조금 다르다. 예. 방산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원전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딜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 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손을 잡을 수 있다. 지금 일본이 좀 빠져 있잖아요. 일본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캐시 인베스트먼트, 영어 잘하시죠? 영국에 공부하셨으니까 하여튼 현금을 투하해서 하는 방식이고 한국은 산업적 기반을 가지고 뭔가 전략적 동맹을 맺는 관계로 간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협상한 것과 한국과 미국이 지금 협상하는 것은 약간 트럼프 쪽에서 완전히 다른 게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한 미군 방어 그 주둔 비용이 저 100조인가요? 100억 달러. 네, 100억 달러. 예. 지금보다 한 10배잖아요. 네. 그거를 과감하게 반띵하고 반띵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내 의견이 좀 있습니다. 다만 반띵하는 조건으로 주한미군의 일부가 대만에 무슨 문제가 났을 때 대만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까지 빅딜은 그 정도에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좀 빅딜은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설이 좀 화끈하진 않네. 예, 화끈하진 않네. 조금 민감한 문제인데. 민감한 문제죠. 예, 일단은 이거는 대만 해협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지정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빅딜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부담이 위험한가요? 크고, 예.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 2주 뒤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커다란 딜 성과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발표하기 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오늘 확인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빨이 흔들흔들한 이재명 대통령 이빨이 빠질지도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방위비 협상 거기서 마무리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방위비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빠져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시간을 두고 갈 것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참모들이 들어보셨죠? 24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보고하면서 단 1분도 허투루 서지 않고 협상에 전념하면서 마지막에 미국의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지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농산물 시장 개방이 안 됐잖아요. 요번에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2008년 광우병 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민감하고 하면서 그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이 앨범에 모아서 그 비서관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막내 사무관이라고. 네, 사무관이.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구나라는 걸 이제 미국도 직관적으로 알았을 것이고 사실 아까 조선비즈 보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건 왜 안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물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비추어줘야 국민들의 신뢰가 정부에 대한 신뢰가 탄탄히 쌓일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결과를 이뤄낸
공무원들에 대한 보도. 국민의힘하고 그 보수 언론들이 계속해서 좀 모호하다. 그 지금 네. 발표난 것들이 모호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지적은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나쁜 지적이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그쵸. 얼렁뚱땅 계속 얘기해야 네, 돼요. 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고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 때까지 일단 버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예, 내년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버티고 LNG도 사실은 장기 계약이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모호성 가지고 얘기했는데 자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국익에 반대되는 굉장히 그 내란 동조 세력다운 지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잘 하셨고요. 또 2주 뒤에는 더 큰 성과로 국민들에게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결론 나오는 거 해설하고 설명하고 보도하는 것인데 책임지고 잘해 주십시오. 이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내일 강제 구인 됩니까? 안 됩니까? 강제로 끌어낸다라고 하면서 와, 자 김건희 특검에서 문홍주 특검보를 아예 보내서 직접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휘를 문홍주 특검부가 하고 집행은 이제 교도관이 하고. 교도관.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래서 현장 지휘를 하는 거죠. 현장 지휘를 이제 합니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끌어냅니까? 안 됩니까? 아 이것은 이제 OX로 일단 끌어낸다, 못 끌어낸다. 일단 이렇게 근데 합시다. 이것을 답하기 전에 저희가 궁금한 건 이 장면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나요? 그 중계 방송되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바디캠을 장착은 시키겠다는 얘기는 나왔죠. 그건 뭐냐하면 영상은 남겨놓겠다. 남겨내. 채팅은 채팅은 공무집행방해가 해야 있을 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카메라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구치소 언론사는. 앞에는 이제 기자들이 나올 때 있겠죠. 다 취재가 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방식보다는 장어나 폭탄주로 꼬시는 게 훨씬 나는 그게 효과는 더 좋다고 봤거든. 맨날 이렇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말을 더 안 듣고 그리고 또 나중에 무슨 말썽이 이게 또 무슨 법기술이 뭐 이러니까 그냥 특검이 통 크게 저기 하루는 와서 조사 한 10분만 받고 야, 폭탄주하고 장어 준비 다 해놨으니까 한번 오셔. 우리 인간적인 대화 좀 하고 얘기합시다. 이랬으면 나는 체포영장보다 효과가 더 좋았을 걸로 봐 사실은. 자, 그 정도로 이제 비웃으시고요. 근데 실제 내일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러 가는 것과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포를 집행한다. 이게 가장 최근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체포를 집행한다. 집행한다. 그 집행한다는 끌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끌어낸다. 자발적으로 나오게 하거나 끌어내거나. 예. 그러면 혹시 끌어내면 예. 무슨 사단이 생깁니까? 근데 윤석열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틸 것 같아요. 본인은 이미 많은 걸 내려놨기 때문에 내가 순순히 나갈 것 같지는 않고 버틸 만큼 버틸 텐데 아마 특검도 의지가 만만치 않아서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가지 않을까. 좀 대치를 결국에는 하다가. 대치를 하다가 일단 네. 포기하고 간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끌어낸다. 끌어내야만 한다. 아니, 지금 그 대답은 우리 의미 없어요. 끌어내야만 한다는 것은 예. 대한민국 국민의 70%,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당위 실제로. 말고 실제로 아니, 원래 찍기는 찍어야 되는 거지 낼 수도 있고 내야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예, 거만 끌어냅니다. 끌어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온다 아니면 강제력, 물리력을 동원해서 실제로 강제 구인이 된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버티다가 강제로 몇 명에 진짜. 의해서 끌려 나올 가능성을 그 가능성이 네. 더 높다. 막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치아라. 내가 그냥 가겠다라고 그냥 그렇죠. 뚜벅뚜벅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아니 근데- 어느 쪽이냐고 질문하는데 지금. 아니 상상의 영역이라 이거. 상상의 영역.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결론을 미리 내리는 것보다도 예.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특검에 어떤 실익을 주느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지금 저쪽에서는 이걸 또 역이용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네. 사실은 뭐 미국에 이르자, 국제 엠네스티에 이르자, 엠네스티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건지는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지지층 자극하는 퍼포먼스로
현장을 일단 왜곡시키는 네. 이런 어떤 하나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보고 자꾸 나오라 그랬는데 뭐 하면서 이제 잔뜩 똥폼 재고 있다가 나가도 나는 진술 안 한다. 이 입장을 미리 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체포 행위 자체가 특검한테도 실익이 없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신호를 발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자마자 집행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설령 끌어낸다 네. 하더라도 맞아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이런 또 시간을 지청구를 좀 다 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는 시간은 다소 소요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런 바깥의 움직임을 윤석열은 알고는 있습니까? 감방에 있으면 그걸 잘 모릅니까? 아니면 누군가 지금 계속 얘기해 줘서 내일 당신 끌어내려 나온다 뭐 이렇게 알고 있죠. 미국이 항공모함 끌고 구해주러 온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알고 변호인 있다니까. 접견을 할 수 있으니까 오후 6시까지, 네. 5시까지 하죠. 10시부터 예, 5시까지 소식은 듣겠죠. 듣고 있다. 그럼 네. 윤석열도 지금 이제 조마조마하겠네. 그렇죠. 일단 내일 자발적으로 나갈까 네. 강제로 끌어낼 때 어떻게 할까? 아니, 시나리오 이거를 1, 2, 3, 4. 예,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이거 실제 제가 방송에서 상대 패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 국민의힘 쪽에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이 윤석열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 협상이 저번에 안 된 거다. 그래서 8월 2일까지도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의 현역 그것도 시당위원장, 그냥 당협위원장이 아니에요. 시당위원장. 그것도 광역시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원외지만 믿고 있는. 어제 나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틀림없이 8월 2일까지 기다려봐라. 파국이다. 안 된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핍박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눈빛을 보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인 거야,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정도면은 윤석열 본인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일종의 천동설을 믿고 있는 거다. 아니 그럼 변호인은 좀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종의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안 할 것 것 같다. 같아요. 아니 그 변호인이 미국에 알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접견하고 와서 네. 이거 빨리 미국에 알려야 된다. 그렇죠. 변호사가. 네. 자, 계속 토론을 할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여기서 끊으면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내일 끌려 나옵니다. 못 끌고 오면 또 특검도 아니죠. 오늘 문홍주 특검보라는 분 이름 우리가 잘 모르다가 딱 나오더라. 문홍주 특검보가 현장에서 지휘한다. 이름 걸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도 이름 걸고 감방 가 있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법치의 이름으로 꼭 끌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상도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관련된 이야기 드디어 잡혔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벅꾸라지니까 빠져나간다. 자, 권성동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1억 원에서 2억 원을 현찰로 통일교에서 윤땡땡 요즘 윤영 이렇게 이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실명 공개는 다 공개됐습니다. 다 공개됐지만 어쨌든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윤땡땡 여러분 아시고요. 자, 이렇게 진술이 나왔는데 당사자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무죄를 확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꾸라지 기술을 상당하죠. 10분 발휘해서 이번 건도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를 지금 본인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의 증언을 갖고 이 사람의 유죄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메모가 발견됐다는 거거든요. 메모가 발견됐다는 네. 건데 사실은 저희한테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옛날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성일종 의원의 형인가 돌아가셨던 맞아요. 성완종. 네. 예, 예. 그분이 제 메모가 구체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증거가 맞아요. 불충분하다고 해서 네. 홍준표 그때 홍준표 맞아요. 예, 네.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거 아직까지는 좀 더 조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처벌하기가 조금 아쉽지만 예. 아니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보도에 나온 것만 이것이지 실제로 이제 검찰에서 특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훨씬 더 많은 물증과 진술 확보하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황당한 얘기 같지만은
이거는 도쿄하고 나고야 지방검찰청에 물어보면 돼요. 예. 일본과 왜 그러냐? 아, 오늘 비유가 멋집니다. 예, 비유 계속 아니, 얘기해 주세요. 예. 이건 비유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예. 나고야하고 도쿄지검이 통일교를 수사했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2022년에 아베 전 총리가 암살당한 맞아요. 예. 배후에 통일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기시다 내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도쿄지검에서 지방지검에서 그 1차 수사를 하고 이게 나고야하고 한 군데 더 있어요, 사실은. 세 군데서 수사를 했는데 자민당 의원 172명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한테 그 후원 행사 티켓을 판매한 겁니다. 이걸로 돈을 걷어들였고 두 번째는 통일교 교인들이 자민당 집단 입당. 세 번째는 선거운동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비슷한 일이 당시에 똑같네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한일 정치권을 동시에 박살낸 건은 나는 헌정일에 이 건밖에 없다고 봐요. 그랬는데 그 저기 지금 통일교 저기 나오고 있는 팩트들 보면은 전대에서 윤심은 누굽니까? 권진 권인. 대표니 당연히 권이다. 권성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일본에서는 이제 그 스캔들이 터지고 더 이상 정치 자금을 제공 못하니까 그 헌금들이 한국으로 다 왔어요. 그게 얼마 전에 발견된 뭐 엔화, 달러화 이런 현금이 거액이 있었더라. 그렇지. 일본에서 2심 중에 있지만 네. 그 거의 어렵다고 보고. 통일교 해산 예. 지금 그 일본 법이, 직전이죠. 네, 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시다 내각이 이것 때문에 붕괴된 겁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다 저기 이 한국에서는 불거지지만 않았지. 집단 입당이라든가 돈 문제 또 저기 수사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거 다 같은 시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특검 측에 밝힌 건 2억 원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줬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소명하는 게 더 그러니까 밝혀내는 만만치 게 않은데. 근데 쉽지 않지 않을까. 제 기억에 예. 그 권성동이가 저 2022년도에 진짜로 그 대표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김장연대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사실은 그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 줄을 댄 이유는 캄보디아하고도 좀 연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그렇습니다. 사업을 아이고, 또. 통해서 그쪽에 교세나 자산을 그쪽으로 빼돌리려고 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이죠. 지금 그 드러난 것만 갖고도 그 목걸이 뭐 샤넬백 이거 말고도 지금 캄보디아 ODA 네. 사업이 있고 예. YTN 인수가 YTN 네. 인수.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 윤 본부장이 윤석열을 만난 겁니다. 직접 통화. 예,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만난 거예요. 네. 여기까지 쭉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캄보디아에 가요. 윤 대통령 부부가. 거기서 김건희 그 아이. 빈곤포로. 네. 예,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정황은 다 나왔어요. 단지 이제 물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요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자, 통일교가 김건희와 직접 통화했다. 윤영호 본부장과 이제 통화를 했다. 이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라인으로 그것도 이제 서로 교류를 소통을 했다는 것인데 통일교와 김건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수사할 때 봐주기 수사 중앙지검장 시절에 통일교가 10만 명 당원 모집한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윤영호가 김건희와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도 있었다. 또 통일교는 YTN 인수 과정에서 건인을 통해서 선물을 전달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통일교와 김건희가 특수한 관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바야흐로 이제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이철규 의원도 네. 여기서 이름이 나왔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혁신위의 최고 의제가 인적 청산이요. 네. 근데 자체적으로 안 되는 인적 청산을 왜 해? 특검이 다 해줘요. 예. 특검이 다 해줍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혁신을 하십니까? 방탄만 안 하시면 돼. 그러면은 저기 뭐냐 국민의힘은 혁신돼서 좋고 그 인적 청산 그 어려운 과업이 저절로 해결돼요. 그 통일교와 김건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이게 비단 통일교와 김건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는
본인에게 돈을 주건 어떤 선물을 주는 사람과는 모든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맞네요. 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요. 사적으로는 실제로 이제 거대한 배우의 이권 사업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사진이 준비되는지 배인경 PD 되면 조금 띄워주세요. 신천지와 김건희의 관계인데요. 신천지와 김건희는 어때요? 그럼 신천지가 지금 몇 명을 지금 당원을 모집해줬다고 나옵니까? 10만 명. 10만 명 모았다. 나오죠. 예. 그리고 오늘도 내가 유력한 국민의힘 쪽의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10만 명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는 지금 남아 있을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아니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다 이제 신천지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환길이 들어오는 거 신천지 진실 밝히자고 홍준표 대구시장 전 시장이 이야기하더라도 아무도 그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힘 내부에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자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습니다. 그럼 신천지를 말씀하시죠. 아니 그 국민의힘 당원이 권리당원이 70만 명인데 네. 그중에 신천지가 10만 명, 그다음에 통일교가 10만 명이면 거의 뭐 70만 명 중에 투표율을 보통 저희가 한 60% 보잖아요. 그래서 40만 명이 보통 그 대표 뽑는 선거에 나가면 그 중에 20만 명 50%가 신천지하고 통일교네. 그러면은 거의 뭐 당을 김건희가 자주우지 다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장악을 한 거네요. 그게 권리당원이 70만이라 하더라도 전당대회 통상 투표율을 보면 60% 정도. 60% 70%인데 이거는 잘 나오는 경우에요. 대선 후보 할 때나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50%대입니다. 그러면은 50%면은 35만 명인데 거기 통일교 10만 명, 이것저것 신천지 10만 하면 명.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남는데 당을 장악. 그런데 그 저기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윤석열 그 경선 전에 입당한 사람이 19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 19만 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르죠. 검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알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 뭐 알 수는 그게 신천지 없죠. 뭐 종교를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지만 그때 갑자기 19만 명이 들어왔다는 건데 제가 김근식 교수하고 방송을 할 때 방송에서 직접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무대기로 들어왔대요. 무더기로. 그런데 그 추천인란에 정광훈 목사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있다고. 옛날에 그걸로 오세훈 후보가 앞서 나가던 당대표 선거를 황교안이 뒤집습니다. 그걸 2019년 전당대회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오세훈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70%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거를 역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저번에 전당대회에도 의심이 충분히 할 만한데도 어떤 검증 장치나 안전 장치를 안 갖춰놨다는 게 국민의힘이 그때 당원 당규도 바꾸지 않았나요? 가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3개월인가 뭐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1개월인가로 바꾸면서까지 아마 했었던 그렇게 걸로. 넣었죠. 예. 자, 그때 이 사진 예전에 제가 공개를 한번 했는데 비교하면 해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8일 날 김건희,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하면서 하와이에 갔는데요. 그때 입었던 복장 조금 키워줘 보십시오. 김건희가 입고 있는 저 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진만 조금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진은 김건희의 굴욕 사진 아닙니까? 표정이 표정이 굉장히 바뀌어서 연합뉴스에서 내리고 다시 사진을 바꿨는데 자 저건데 저 사진을 또 바꿨습니다. 어쨌든 복장을 잘 보십시오. 흰색 재킷이죠. 네. 노란색 옷이지 않습니까? 네. 저걸 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신천지 이만희가 쓰고 있는 저게 흰색과 완전 옐로 컬러가 저게 이제 신천지 상징이에요. 저기에 갔을 때 애니무엇이라는 자도 나타나고 거기에 총 영사를 냈던 사람이 땡땡땡 육사의 몇기 누구누구인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저는 녹취한 내용도 있고 취재를 쭉 하다가 말았는데 신천지가 저기에서 뭔가 저런 복장을 하고 오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PPL인가요? PPL? 예. PPL 복장 그래서 PPL. 저거를 가이드해 준 사람이 저 복장을 입게 하도록 한 것과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는 설이 있는데 명예훼손의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이게 밝혀질 수 있다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옷을 가지고 신천지, 통일교와 김건희가 밀접한 관계를 맺었느냐? 신앙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현실적, 무속, 주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캄보디아로 연결돼 있고
그게 원전으로 연결돼 있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총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핵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핵이라는 것은 SMR이라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전의 원천 기술이 어느 나라로 간다 안 간다라고 하는 데서 거대한 세력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에 정말로 유력한 누구누구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걸 뭐 제가 몇 차례 걸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일이 터져 나오니까 거기에 과연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프닝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저 이게 약간 좀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예전에 정말 원시 사회에서는 종교랑 정치가 일치가 되는 사이가 있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원시 사회잖아요. 그럼 국힘이 과연 어떤 짓을 한 건 이거 완전 역사의 퇴행 아니냐. 정치와 종교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한다. 네. 우리가 이제 계몽주의 시대 그 사회 계약론자 중에 3인방 하면은 홉스, 로크, 루소를 꼽습니다. 근데 이사 중에 로크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 계약으로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안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확산되면은 사이비 종교와 이제 선동가들이 설친다. 이러면서 이제 급격히 사회가 붕괴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예언이 200년 후에 실제 나치로 됐고 그 배후에는 티베트 불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하우스 오퍼라고 그 나치의 그 초기 이론가가 이게 티베트 불교에 심취돼서 그 나치 문양 있잖아요. 네네. 네. 이게 티베트 불교 문양을 좌우만 바꾼 거예요. 그 문양의 기원이 자기가 심취한 그 종교. 불교에서 예. 온 게 만자. 실제 나치 문양인데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뭔가 권력이 절대화될 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이비 종교들이 갑자기 교세를 확장하고 정치 사업이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근대 계몽주의의 아버지들이 했던 얘기예요. 이 얘기들이. 그런데 실제로 현대에 올수록 그게 다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요즘 왜 통일교다, 뭐 신천지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다, 아니 근데 중요한 세계로 포인트는 목사다. 이거죠. 민주당이 집권할 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이 잡으면 이상하게 그런 현상들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 말도 안 되는 납득이 불가한 그런 과거의 퇴행으로의 그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이 국민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정 정도 이제 사회적인 퇴행에 편승해서 어떤 극우의 정치를 확산할 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저는 종교하고 현상이다. 결탁하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그 J.D. 벤스 부통령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림 사상에 의한 정치를 심취해서, 예. 표방한 사람입니다. 그 배후의 이론가가 프랑스 신학자 그 르네 지나르라는 지나르, 예. 거기 재단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피터 탈인가 페이팔 만든 그 창업자. 예. 거기도 그 재단 소속이에요. 자, 신천지와 김건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였던 사진 그냥 한 번만 더 쑥 지나가면서 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 복장과 이만희 교주라고 해야 됩니까? 신천지 교주죠. 이만희 교주의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중에 한번 밝혀지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힘이 회복 불능 상태다. 네. 국힘이 지금 회생 불가능하다라고 오늘 취재가 됐는데 그런데 죽지는 않는다. 좀비 같은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 좀비 같은 국민의힘은. 상태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국힘의 당대표가 지금 출마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넓게 보면 그거예요.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렀을 때 예를 들면 대선 같이 큰 선거는 어쨌거나 40%를 지지해주는 국민이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믿고 안에 내부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전한 보수를 대표하는 당으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각자 살기 급급한 상태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지금 좀비 같은 상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당대표가 지금 이제 한 사람으로 정해진 거죠. 안 바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뭐 텐데 유력하죠. 네. 예. 그러면 107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지지선언을 하는 의원이 없어요. 물론 당은 당규에 있는 지지선언 안 하면 못하게 당대표 있긴 선거하면 하지만. 다 그래도 누가
지지를 한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아니 줄 뭐 서죠. 저번에 김기현 대표 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편 갈라가지고 예. 줄 서고 아예 분위기 다 만들고 그것도 초재선들이. 연판장 돌리고 뭐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왜 그때하고 그렇습니까, 비교하면 격세지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가 어차피 혁신전당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새로운 어떤 기득권만 재편을 하는데 지금 이런 데서 괜히 얼굴 알리고 뭐 이름 내놔가지고 득될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빨리빨리 그냥 새 당대표 얼굴만 바꿔가지고 그냥 가자. 이런 거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최고위원 몇 명도 출마한 사람들 보셨죠? 뭐 자,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민전 의원밖에 없고 하나밖에 나머지는 없고, 제가 예.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최고위원 아유, 출마하신 양양자. 재밌었죠. 예, 하면 좋죠. 양양자 나왔고 저 유여해, 예. 그다음에 김소연. 김재원 의원, 김소연 전 변호사.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김소연 변호사. 그런 거기도 참 분들이 이제 재밌네. 대전의 김소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아마 상위권의 랭크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하고 있으니 아니 저는 그 진짜 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예. 이건 뭐 일종의 뭐냐 하면은 그 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뭐랄까 일탈자들을 이렇게 모으기도 힘들어요. 지금 아까 환상의 그렇죠. 후보들이에요. 줄을 안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 네. 대표님이 그리고 의원님 줄을 안 쓰는 게 이게 1년짜리라서 그래요. 1년짜리다. 아니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2년인데 예. 내년 지방선거에 전패를 할 거기 때문에 지들도 알거든요. 이거 다음 지방선거에 대패할 거라서 물러날 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는 3년 뒤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 안 나오는 건가요? 본인이 예. 생각했을 때 어차피 내년까지인데 내년 예. 질 거 뻔한데 그럼 또 본인한테 책임이 올 그게 것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한동훈에게 서울시장 준비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보고 이번에는 출마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마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뭐 그런 이제 분석도 가능한데 실제로 이제 당이 회생할 또는 다시 일어설 가능성이 없다. 전혀 없다. 아예 안 된다. 지금 이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근데 그렇다고 정당이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데 지금 이 판에 뛰어들어서 죽도 밥도 안 되니까 107명의 국회의원이 굳이 나서가지고 누구 편이다 아니다라고 할 게 없고 아니 최고위원이 얼마나 큰 제1야당의 최고위원회 국회의원이 지금 한 명도 출마를 안 하다가 오늘 김민전 의원이 비례대표 맞죠? 김민전 비례대표. 의원. 그렇게 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왜 했느냐? 여성이 한 3명쯤 나올 것 같은데 여성은 자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청년 또 최고위원 1명 뽑아야 되니까 4인을 뽑는데 거기에 1명은 여성이어야 되니까 여성 중에 1등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여성 그 두 분 제가 평소에도 한 번씩 취재하는 그 두 분이 지금 나오셨는데 이러니까 흥행을 떠나서 당 내부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려고 하지 않는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희한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면 민주당은 협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아니 그런데 나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비 정당이 되고 안 죽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후보 단일화를 불법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심야에 한덕수 단일 접수를 받았습니다. 명백한 정당법 위반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당법은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그렇죠. 규정을 해놓고 있고 이것이 그런 회계라든가 정당에 관한 사무는 선관위 감사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불법 행위를 했는데도 국고보조금 따박따박 분기별로 나오죠. 거기에다 선거 치르면 선거보전금 나오죠. 네. 모든 혜택은 이렇게 개판을 쳐도 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옛날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때 그때 거의 빈털터리가 됐던 당이거든요. 근데 지금 매년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때보다 지금 재산이 월등히 아마 한 2배 이상 많을걸? 그때보다도? 많죠. 야. 지금 책임당원도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7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익도 꽤 괜찮을 거고요. 그러면 정당 후원에도 2018년인가 그때 부활했죠? 네. 그럼 그 후원금 따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받죠? 중앙당 거기에다가 후원금 얼마 전에는 특수활동부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당 혁신파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모이는 이 당을 내주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질 결심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걸 왜 줘?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까놓고 얘기해서 정당 사업처럼 좋은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재산은 늘기만 하지 줄지를 않아요. 줄지가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혁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법을 위반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도가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자꾸 뭐 국민의힘이 혁신을 안 하니 뭐 하니 그러는데 난 차제 정부 여당이 이젠 정치개혁으로 정당개혁이 들어가야 된다. 이건 한국 정치의 정당의 고질적 병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당개혁 앞으로 선거개혁 이런 것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금도 회수한다든가 아니면은 감사에 걸린 만큼 적절한 규제와 이 통제 정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니 이 기반이 흔들리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 그런 액션을 보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거 정치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양이 보여지고 정치개혁이 들어가는 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맞습니다. 높은 겁니다. 국민들도 이게. 사실은 그걸 가장 원할 수도 있죠. 나는 그런 예. 점에서 자꾸 민주당이 상대방을 욕하는 선에서 화풀이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개혁으로 이런 부분을 또 돌파하는 거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아니냐 그것도 이거지. 개혁의 문제인데 그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도 위헌정당 이거 해산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잖아요. 작년 이번에 말에. 정청래, 그죠? 박찬대 두 후보가 네. 경쟁적으로 그 국고보조금 내라는 정당 혐의 있는데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끊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더 강하게 네. 그 윤석열을 막아섰던 45명에 대해서 탄핵시키겠다. 정청래 그 후보도 그 내란 정당 해체시키는 그러니까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니까요. 두고 보시죠. 정당 해체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네. 정당을 현대적인 민주정당으로 바꾸는 쪽의 개혁이 맞다고. 정치개혁 쪽으로. 그렇죠. 만약에 나중에 민주당도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도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해서 정치보복의 프레임을 돌파하고 나는 새롭게 가자 이거죠. 이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 아닐까. 알겠습니다. 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약간 텐션이 떨어졌다 이 생각이 듭니다. 건진국수님, 철료공주님, 열국님, 와 여러분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 선생님 있고요. 오이 저보고 지금 말 좀 그만하라고 제발 사회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버전알자님 주셨는데 사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정말로 바라는 바는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도 박말복님께서도 오셨네요. 신명철 선생님, 고추할멈님 모두 고맙습니다. 자, 제가 광고 좀 들어가야 되고요. 오늘 2부 인터뷰가 있는데요. 2부 인터뷰는 완전 재밌습니다. 누구냐? 김남근 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YTN이 희한하게 지금 통일교가 인수하려고 했다. 4천억 준비하라. 이런 것들 지금 불법으로 뭔가 일을 벌였다라고 하면서 특검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진그룹이 YTN을 인수했는데 이것은 불법이 없느냐? 절차적 불법.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데 이거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야, 이렇게 이제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YTN 인수 과정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관련된 내용 정말로 들어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인터뷰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소중하고 유익한 인터뷰입니다.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제가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는데요.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까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여러분들 현명한 보험 플랜 한번 만드시려면 1644-1236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저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 상품 함께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할 텐데 그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인데 와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국내 제조 친구가 이 가격이 정말로 맞나 싶은데요. 이불도 이젠 스픽스몰에서 사야 되겠습니다. 제가 스픽스몰에서 뭘 준비했느냐.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 진짜 후기에 이런 내용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샀다, 싸다, 득템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픽스몰에 들어오시면 많은 제품 있습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킹사이즈인데 49,900원 2장 드리는데요. 베개 피까지 2장 함께 드립니다. 풍기 인견 친구 세트 78,900원, 인견 리펄 친구 세트는 59,900원인데요. 와, 쓰는 분마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도 확실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감 친구도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홈쇼핑 엄청 잘하고 있죠. 자, 이 제품도 요즘 인기 상품으로 마지막 한 2, 3일 정도 더 판매하고 이제 판매가 중단되는데요. 혹시 저 냉감 친구 써보셨어요? 네, 써봤어요. 너무 좋아요. 실제 좋아요? 네. 나는 듣고는 너무 차가워서 못 쓰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네, 애들이 좋습니다. 좋아하죠. 애들이 좋아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네. 거 맞죠? 예, 자신 있습니다. 비교해 주십시오. 스픽스몰인데요. 오늘 역전용사 2부 바로 들어가서 김남근 의원 참여연대에서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가장 앞장선 활동가였는데 국회에서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YTN 공영방송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초원을 발휘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 인터뷰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셨던 우리 최앵커님 그리고 김민주님 그리고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는 김종대 형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바로 인터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친구류 세트 스픽스몰 인기 대단합니다. 오늘 세 가지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데요. 49,900원, 59,900원, 78,900원인데요. 이불을 2채 드립니다. 그리고 베개피 2장 포함해서 이 가격 절대 국내 생산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인데요. 우와, 이런 가격 공동구매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9,900원이고요. 킹사이즈, 퀸사이즈, 슈퍼싱글 사이즈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불 그리고 패드, 베개를 인견으로 만든 이 제품은 풍기인견 친구 세트인데요. 78,900원 사이즈와 관계없이 여러분 선택만 하십시오.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립니다. 엠보싱 시어스커 이불 1+1 인견 리펄 자수 친구 세트 59,900원 마지막으로 최고급 제품입니다. 풍기인견 친구 세트는 공동구매 특가로 여러분들께 78,900원에 주문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보증하겠습니다.